의식을 그냥 영혼으로 비유한다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 진리가 뭐냐를 보면은 그래 그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우리를 다 벗겨내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남아있는 게 그 의식이라는 거고 이름이 의식이라는 거지 그 이름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 나뉠 수 있어요. 의식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거는 영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이렇게 분해를 해봤을 때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게 남는다. 그럼 이게 무엇인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뭐 늙거나 뭐 살찌거나 뭐 예쁘거나 하는 사람들의 결국에 그 사람들을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데아론에서 말하는 이데아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베다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 개개별로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플라톤의 개념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이만님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노이만님은 잘생김이라는 그 이데아를 갖고 있어서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베다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노이만님은 내 세계에서 잘생긴 거예요. 내 세계에서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잘생겼는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잘생겼어.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이데아랑 지금 현실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이데아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관점인 거고 만약에 이 우파니샤드의 입장에서 그 본질이 의식이든 몸이든 그게 내가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건데 내가 죽음으로써 그 세계가 끝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플라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지만 제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갈 테니까. 저는 반대인데 저는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세상 자체가 혹은 여기 계시는 노이만님이나 나폴스님이나 젠젠님, 난다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개별적으로 노이만님, 난다님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제 세계가 꺼지면은 이제 다 꺼지겠죠? 다 없어지는 거겠죠?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요즘에는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극장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면 즉 죽음이 되면 이제 세계가 끝나는 거라는 인식론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영화관이잖아요. 인간을 떠나서 약간 지구 혹은 좀 공동체적인 관점 그리고 환경을 본다면 너무 약간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 좀 살기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철학적인 질문 하나 던지자면은 나폴스님은 제가 실제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죠? 제가요? 마크님이. 나폴스님과 제가 지금 있잖아요. 네. 나폴스님이 저를 보고 저에게 마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실제하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지금 보이잖아요. 가시적인 것도 있고 의식적으로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칸트의 개념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느끼는 거, 보는 것 자체도 그냥 내 눈의 망막의 스크린을 통해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본질은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내가 인식하는 거는 이제 마크라는 그 사람을 인식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가시광선을 통해서 내 망막에 들어와서 그 뇌에서 이제 그거 스크린을 발생시켜서 내가 본 마크가 이 마크인데 실제 하는 마크는 그 마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실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마치 다른 것처럼 목소리가 이제 우리가 귀에 들어오지만 내 목소리가 실제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존재하니까 망막에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더라도 어쨌든 필름이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하자면은 칸트를 좀 끌어오고 싶은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이게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기에는 마이크도 있고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뇌에서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고 사실 나폴스님이 내가 보는 나폴스님이 정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서양 철학이랑 동양 철학 두 개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철학을 떠올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건 서양 철학이지 동양 철학이 아니었고 지금 보면은 서양 철학이 되게 주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더 과거의 사람들은 서양 철학을 접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서양 철학이 주류였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는 동양권에서는 동양 철학이 주류였겠죠. 하지만 이제 식민 지배 시대 거치고 이제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세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걸 되게 이질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그 동양적인 거, 뭐 불교나 우파니샤드, 뭐 베다 이런 거를 다시 발굴해낸 것도 서양 철학가들이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동양 철학은 조금 더 현실 세계에 집중을 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이 현실에서의 정의를 추구할 것인지 생각해라. 그래서 사실 저는 동양 철학 배우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뭔가 철학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화 또는 인간에 대한 탐구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후 세계에 대한 또는 아직 이 실제하기보다는 좀 더 인식이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합리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식하는 거에 따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야가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추가하자면은 그 공자 제자가 이제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물어봤는데 공자가 대답한 게 내가 3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라고 대답을 했고 또 귀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귀신이라는 게 이제 뭐 신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허구의 존재겠죠? 허구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공자가 대답한 게 나는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아냐?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니체 같은 답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동양은 처음부터 굉장히 인간한테 좀 더 집중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서양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으면은 동양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잘 행복하게 또는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그 중국 철학 있잖아요. 뭐 공자나 아니면 맹자 이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더 고대인 아니면 인도 쪽으로 보면은 이제 불교하고 이제 힌두교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이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삶의 관점이 서양인과 동양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인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삶에서 시작됐는데 서양은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뭐야? 이걸 해체했을 때 어떻게 될까? 상상 속으로 계속 이제 고민하는 반면에 동양은 사는 게 사는 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서양의 입장에서는 마치 과학이 혁명을 했을 때 중국이 되게 잘 살다가도 서양이 성장한 이유가 이런 분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서양 같은 경우는 발전사가 명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의 주를 이루다가 이 철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양 철학이 약간 발전사가 연결이 되는 반면에 동양 철학은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 부분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양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닌가 좀 더 분석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으로는 과학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 초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삶 부분까지 다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과학 부분은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관점, 특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DNA의 생존. 이것만이 삶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지만 DNA는 번식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하고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생존합니다. 흔히 인간에게는 3가지 강력한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여기서 식욕과 수면욕은 생존과 연결된 것이고 성욕은 번식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욕구 모두 DNA 관점에서 본다면 DNA의 생존과 연결된 것입니다. 번식 또한 DNA가 다른 인간의 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를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DNA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사랑도 번식을 통한 DNA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호르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배우자로 조금 더 괜찮을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것도 더 좋은 유전자와 결합해 더 좋은 DNA로서 생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0.1%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컴퓨터 기술이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수만 배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미래에는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돌릴 것이고 시뮬레이션 속에 코딩된 사람들 또한 언젠가 과학 발전을 이뤄 시뮬레이션 속에 시뮬레이션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따라서 다중 우주가 공존할 것이라는 게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해당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하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우리가 관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소립자들은 평소에 그냥 파동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그 파동이 하나의 입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무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컴퓨터 사용량이 최적화되기 위한 환경과 같습니다. 여기서 무의 상태란 아무것도 없음의 무가 아니라 그냥 그 암흑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뭐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지 않다. 이런 무의 상태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게임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게임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캐릭터가 새로운 장소에 갈 때 그제야 그 장소에 있는 몬스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곳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그냥 무의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또한 이러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자 얽힘 또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뒷받침하지만 이는 짧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인간이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을 프로그래머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생물은 지렁이처럼 단순한 구조에 몸 길이가 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생물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의 숫자와 신경세포인 뉴런, 그리고 감각기관과 근육의 연결 상태까지 모두 알아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엔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예쁜 꼬마 선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러자 특별한 알고리즘을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선충은 실제 예쁜 꼬마 선충처럼 움직이고 이동했습니다. 이는 만약 인간이 인간 구조를 100% 파악한다면 인간 또한 프로그램으로 완벽히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삶이란 단순히 프로그램 공간인 것이죠. 해당 이론은 천재 과학자이자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강력하게 지지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학계에서도 이 시뮬레이션 이론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정교하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무서운 이론인 것 같네요. 내가 게임의 캐릭터일 수 있다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이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던 그런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하는 거는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마저도 뭔가 계산된 거 안에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다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에선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그 초월적인 존재도 이 과정을 한번 겪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아마 이제 100년 뒤에는 프로그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면은 또 다른 우리가 우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론을 가정한다면. 뭔가 그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심즈라는 게임도 있잖아요. 음. 그 심즈도 아마 이거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캐릭터들이 커다란 것만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생활을 하거나?
심즈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심즈는 그 여러 인간들이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알아서 생활하고 있고 정말 실제 삶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을 내가 클릭해서 생각을 조종할 수 있어요. 너 밥 먹어 하면은 얘가 밥 먹어야지 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별개로 이제 제 생각을 덧붙인 건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너 밥 먹어라 해서 배고프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학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기 한 1초 전? 생각하기 직전의 찰나에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조차도 뇌 반응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 신이 있는 세계관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고 사실 느껴지거든요. 신이 있는 세계관도, 유신론적인 세계관도 뭔가 운명론적인 거죠. 뭔가 신이 이미 다 정해놨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 안에서 살아가고 어떤 짓을 해도 결국에는 신이 짜놓은 그 프로그램대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대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게 유신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뮬레이션도 뭔가 신이 프로그램을 짰느냐, 아니면 뭔가 뭐 지적 존재가 시뮬레이션을 짰느냐, 뭐 그런 어떤 용어만 조금 다르지 결과로 보기에는 사실 같은 우주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신을 어떻게 보느냐도 다른 것 같아요. 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무이한 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그냥 우리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존재. 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을 논하기도 이제 도대체 뭐가 신인가라는 것도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 이론에서는 시뮬레이션 속에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쁜 이름을 가진 이 친구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이게 진짜 우리가 우주를 창조를 하고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내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이 할까요, 노이만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가상현실에 살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우리가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는 그런 속도나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닐 타이슨이라고. 이제 그분이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확률적으로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는 캐릭터가 살고 있는 가상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캐릭터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낼 것이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캐릭터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런 모든 창조된 세계를 한 곳에 모았을 때 우리가 다트를 던져요. 그럼 그 다트는 과연 이 모든 세계를 가장 처음 만들었던 세계가 걸릴 확률이 높냐, 아니면 가상현실이 걸릴 확률이 높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믿은 사람이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외국에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 시뮬레이션 이론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해져야 된다. 유명해져야지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든 사람에게 눈에 띌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 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예쁨을 받나요? 그 시뮬레이션 만드신 분한테? 뭐 그 사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오.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우린 다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긴 약간 요즘에 유튜브 아프리카 같은 시청 개념을 조금 포함을 해서 신들이 우리를 시청을 해요. 그 중에 나는 얘가 오래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해주는 약간 그런 세계관을 한 그걸로 이제 소설을 계속 쓰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게 운명론의 어떤 파생인 것 같아요. DNA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의식을 하든 정해진 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정해진 대로 간다. 라는 그런 운명론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그게 뭔가 DNA든 뭐 시뮬레이션이든 프로그램이든 신이 존재하든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명론자고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열심히 사는 의욕은 어디서 나오세요? 그 마크님은? 열심히 사는 의욕 또한 계획된 거죠. 내가 열심히 살게끔 뭐 프로그램화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사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운명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5명이 만나서 녹음하는 것도 사실 뭐 하나만 어긋났으면 우리 안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저는 운명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 입력이 되고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 노력하고 하는 것도 다 프로그램에 돼 있다는 거죠. 그 영화 중에 맨인 블랙인가 마지막 장면 중에 지구가 있는데 그걸 줌아웃 쫙 되면서 이제 구슬치기 같은 맞아요. 맞죠? 그거 보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그런 엄청 거대한 애들이 있다면 지구가 포함된 그런 구슬 뭐 수백 개의 구슬들 중에서 서로 이제 뭐 심지를 하는 것처럼 뭐 몇백만 년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게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난난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저는 이거 운명론을 좀 더 체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명을 신이라는 그런 걸로 봤다면 지금은 컴퓨터 혹은 수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좀 더 치밀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들으면은 그럴싸하긴 한데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화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아야죠 뭐.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됐다고 했을 때 되게 슬프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것마저도 다 모든 게 계획이 됐다. 아니면 다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 삶에 지금 하루하루를 프로그램화 됐다고 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죠. 저는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랑은 그건 상관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슬프긴 한데 뭔가가 다 정해져 있어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어떤 삶을 해석이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일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앞으로 살 때의 모든 방향을 정하고 바꿔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굉장히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수 있지만 제 정해진 길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실패로 끝나거나 사소한 걸로 끝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제 세계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할리우드의 영화에 나와야지만 의미 있는 삶이고 중요한 삶일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살 때 누군가에게 뭐 베푼 말 한마디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주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가요? 거기까지? 글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것까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화 매트릭스를 좀 가져오면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 매트릭스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그게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 매트릭스 세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이 세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뭘까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그 매트릭스 세상에 나와서 결국에 기계와 대항을 해서 그 매트릭스 세상을 없앤다는 게 그 매트릭스 세계관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게 컴퓨터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매트릭스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좀 더 나아간다면 저는 지금이 약간 수학적인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로봇이 미리 인간을 만들어서 설치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이 그래 인간들이 얼마나 진화해서 너희들이 로봇까지 도달하는지 보자. 하지만 이미 로봇은 인간을 지구에 심어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우주 아니 전 은하에다가 뭐 실험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되지 않을까. 좀 더 운명론점이 좀 더 시대적인 기술과 흐름에 맞지 않을까. 와 천재 같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서 놀랬어. 와, 맞죠? 인정? 근데 좀 새로운 그래서 관점이긴 하죠. 하네요. 네. 아, 나 이거 예, 써야겠다. 진짜. 책 써야겠다. 논문 쓰세요, 논문. 그래서 로봇의 눈에 들어야 돼요. 띠릿띠릿 이러면서. 갈수록 SF적인. 재밌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인간이 이 로봇을 만드는 게 인간 자체의 어떤 종말을 인도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제 어떤 안티 인간적인 신을 창조해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에얼리언의 프리퀄인 영화가 이제 프로메테우스 시리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만든 AI가 도리어 자신의 창조자인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대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나폴슨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런 약간 인간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미스터리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마크님의 큰 그림. 그러니까 이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게 다 프로그램화 된 거잖아요. 그쵸. 무서운 사람이네, 마크님. 그래서 과학을 간단하게 건너뛰고 제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삶의 관점은 사실 이 초현실적인 삶의 관점이에요.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플라톤, 뭐 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단 요즘에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런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은. 되게 미스터리하지 않아요? 삶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지만 그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지면 정말 끝도 없는 미스터리예요.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뭐 때문에 살고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허물론으로 가면은 사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살까를 한 번쯤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게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그냥 욕망을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도 사실 없지 않을까요? 예컨대 뭐 내가 욕망대로 한다고 하는 게 것마저도 이것도 그냥 나한테 입력된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굳이 뭐 선함, 착함, 정의 이런 거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요? 도리어 그걸 안 할 수 있게 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네. 하는 범죄도 사실 내가 범죄자가 됐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 정해진 거다. 내 프로그램화 됐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양 철학, 즉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양 철학의 가장 끝판왕이 이런 다중우주 이론인 것 같고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 그리고 너가 우주가 되는 거고 너가 죽으면 또 돌아가. 이런 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게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서양의 가장 최신 버전 업된 철학과 반대로 오히려 그런 거 말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동양 철학적인 삶. 거기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매트릭스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은 그 매트릭스 세계관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매트릭스가 정말 최고의 영화로서 평가받는 이유가 그 세계관이 정말 철학적이고 되게 신기해요. 매트릭스에서 처음에 이제 인간의 그 매트릭스 세상을 만들 때 정말 그 이상적인 천국의 세계로 만들어줬대요. 모든 게 다 선하고 모든 게 다 착하고 이런 세계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막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본성에 거스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면 먹는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살 빼고 싶어서 안 먹어. 이런 거 인간은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한 100% 이상 세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정말 현실 세계처럼 악도 조금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도 만들고 하니까 그 매트릭스가 잘 생성이 돼서 그 매트릭스가 이제 인간 세계가 됐다는 게 이제 매트릭스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면은 뭐 이거는 좀 너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은 이게 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악설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크니 말한 게 사람이 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뭐 아까 성욕이라든지 뭐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 가장 전제가 되는 본성, 인간의 본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죠. 인간은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본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인간 자체를 본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찾으려는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악설이나 성선설마저도 인간을 딱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현대에서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재밌네요. 재밌어. 그러면 지금 위에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관심도 없겠죠. 70억 명 중에 한 명이니까. 하지만 내 삶이 모두 다 프로그램에 되어 있다. 그럼 프로그램을 약간 엎트리고 싶은데 다 계획된 거겠죠, 이것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그러니까요. 듣고 있는 여러분조차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로지를 이 에피소드를 튼다. 청취하는 것도 듣는다. 이왕 프로그램화 된 김에 구독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듣고 좋아요 누르고 그 구독 누르는 이 프로그램화. 그쵸? 저희가 그쵸. 심습니다. 이 네. 프로그램을. 여러분 지금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 위에 계신 프로그램화된 분들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새로 생기셨나요? 이번에? 그냥 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네, 그게 끝입니다. 저는 뭔가 기록 같은 걸 남기고 싶어요. 제가 죽었을 때 아들을 통해서 뭐 DNA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뭐 특허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남긴다든지 그런 좀 약간 흔적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 중에 하나죠. 저의 삶의 목적은 저와 제 주변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의 삶의 목적이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삶의 목적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나는 뭘 해야 돼, 행복해야 돼, 타인에게 뭐 기쁨을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그런 목적을 안 두고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끝날 때, 이 삶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B 정직을 할 때에 후회가 완전히 없을 순 없겠지만 그 후회가 가능한 한 많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뭔가 하루하루를 좀 더 충만하게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 마크님은요? 저의 삶의 목적은 청취자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삶은 계란 수준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책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사장 작가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코끼리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본능의 심연에서 어렴풋하게 냉혹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엄마를 찾아선 안 된다는 것과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코끼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유를 향한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것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영혼도 이미 산산이 부서진 것일지도 말이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는 것을 주저할 때 그들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질문을 멈추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결국 그는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했을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파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